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멘토를 위한 논술 교육 과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공통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의 목차 첫 번째 논술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논술의 목표와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논술 교육의 내용, 네 번째 그리고 논술 교육의 방법, 다섯 번째 교수학습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논술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내용은 합리적 설득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물론 논증적 글쓰기도 있고 서사적 글쓰기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논증적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합리적 설득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합리적 설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는 폭력과 같은 것들로 또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정에 대한 호소를 통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논술은 그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통해서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뒤에 다시 한번 이 합리성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갖고 있는 성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인 사고력, 또 설득적 글쓰기 능력, 세 번째, 교과 통합적 성격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네, 가장 간단한 논리에 대한 이해는 어떤 주장을 이유를 통해서 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논리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글쓰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한다. 자, 이때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로고스적 요소, 파토스적 요소, 그 다음에 에토스적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글쓰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어나 수학 이것처럼 개별 학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논술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의 목표는 앞서 살펴본 논술의 개념과 성격으로부터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논술의 목표 크게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논술은 되게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 그 방법 혹은 내용이 말하자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과 연관돼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논리적 글쓰기 능력 또 교과 통합적 학습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술의 목표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논술의 기능 사실 이 부분이 이번 강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술이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적 요소, 에토스적 요소, 파토스적 요소 이 세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논술은 주장을 매개로 해서 논증하는 과정과 쓰기라고 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탐구 과정과 표현 과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논증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주장을 찾는 데 있고요. 그 주장을 독자를 향해서 의사소통적인 그런 양상으로 글을 잘 쓰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하고 있죠. 그 학교 교육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서 이 쓰기 부분은 상당히 아주 비중 있게 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논증의 이런 요소들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 있고 또 어떤 체계적이나 일관성 갖고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논술 교육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이 논증, 합리적인 문제 해결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수업을 전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잘 제시한 능력, 파악한 능력, 해결한 능력, 근거를 제시한 능력, 전제, 또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반론과 반박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연역이나 귀납과 같은 여러 가지 논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좀 사실 근거 이유, 근거 자료 이렇게 써놨죠. 이것이 왜냐하면 이 근거라고 하는 용어가 텍스트들마다 쓸 때 그 용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료를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혼동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 가로 열고 그 근거의 의미를 좀 더 보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독자를 파악하고 구성, 표현, 고쳐쓰기, 매체, 점검, 조정이라고 하는 기능 등을 잘 익혔을 때 효과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쓰기의 기능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논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증의 기능과 쓰기의 기능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셉 윌리엄스가 쓴 논증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 맨 앞에 있는 짤막한 대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좀 지문이 좀 길어서 제가 주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슈와 라지, 그리고 앤은 그들의 고등학교 은사입니다. 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고교 은사인 앤을 찾아왔어요. 앤이 묻습니다. 학교 생활 어때? 했더니 슈가 학생 권리 헌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느라고 바빠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슈가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의 좀 삶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앤이 문제가 뭐지? 라고 묻습니다. 네,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슈가 학교는 우리들한테 마땅히 좋은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라지 옆에 있는 친구가 묻죠. 그랬더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너희들의 해결책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해결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논술에서는 주작 이렇게 부르죠. 해결이 뭐야? 했더니 우리를 고객처럼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 학생을 고객으로 대우해야 돼. 고객이라?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많은 돈을 내고 있어. 근데 그 정도 돈을 내는 다른 고객들에 비해서 받는 서비스는 너무 형편없다. 그런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라지가 어떻게 떨어져? 지금 네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라고 묻죠. 그랬더니 내가 교수님들의 평균 근무 시간표를 가져왔어. 여기 한번 봐봐. 했더니 정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묻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지금 갖고 온 그 근무 시간표는 그 건물 1층에만 있는 건데 다른 곳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일까? 다른 말로 하면 네 근거는 신뢰할 만하니? 라고 또 묻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라지가 그런데 학생과 고객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야. 난 잘 납득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 주장의 전제는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반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반론들에 대한 이유들을 쭉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뭐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학생을 고객처럼 대하지 말고 의뢰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셉 윌리엄스가 그의 책 논증의 탄생이라고 하는 맨 앞에서 논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극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합리적 사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보통 일반적인 논술은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주장이 있겠죠. 그 주장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그 문제는 어떤 손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한테 해결해야 될 손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들은 전제와 자료들이에요. 이때 자료는 아까 근거 자료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이 글을 쓰면 여기까지 글을 쓰죠. 사실 여기까지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우 훌륭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슈는 학교는 학생을 고객으로 대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문제야? 왜 문제야? 다른 대안은 없어? 그 우리 전제에 수용할 수 있을까? 사실이야? 타당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슈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학교는 학생을 의뢰인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죠. 이 과정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은 되게 단편적이고 편중적이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편적이고 편향적이고 편중된 사고로부터 공평한 관찰자의 위치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술이 갖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 자체는 물론 한다는 것 자체도 훌륭한 것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논술 요소를 통해서 훌륭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장 등이 과연 편중되어 있거나 단편적이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곰곰하게 따져서 좀 더 공정한 그런 결론들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술 교육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뭐 글을 조금 더 미사여구를 통해서 잘 쓴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자료와 추론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 사고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평한 관찰자, 공정한 관찰자의 위치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사실 이것이 논술 교육을 통해서 갖춰야 될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논술을 이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증과 쓰기로 양분을 했고, 그리고 논증에서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슈가 얘기했던 것, 슈가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그런 견해로부터 좀 더 발전된 그런 견해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논증의 역할이고,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할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으로서,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의사소통으로서의 쓰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주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역할은 논증만이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쓰기 과정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또 주장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대학에서 보고서 같은 것들 많이 써보셨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고서를 쓰다가 중간에 이거 아닌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바로 그것이 쓰기가 갖고 있는 논증의 힘입니다. 쓰기 자체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회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쓰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사고를 전반적으로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쓰기가 갖고 있는 회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것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학생은 의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논증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간상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소들만 서론은 일반적으로 도입, 공간 내 손실 결과, 문제 해결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론은 이유들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문단이다, 내용 문단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본론은 그냥 이유 1, 이유 2, 뭐 이유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이유 하나가 다른 여러 가지 전제와 하위 이유에서 또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위 이유 하나도 다른 하위 이유에 의해서 뒷받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위 이유는 그 이유 밑에 있는 또 다른 하위 이유에 의해서 또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죠. 그 입체적인 구조를 글로 써야 된다. 그런 선조적 과정이죠. 그래서 입체적인 것을 선조적 과정으로 옮겨 번역하는 거, 재구성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정리, 강조,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증의 구조인데요. 자,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한테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각 학년 군별에 맞춰서 내용 요소들을 추출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학습자들을 이제 가르치고요.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완미한 논증 구조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논술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현재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2015 교육과정 이 표를 아주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2015 교육과정 중에서 논술과 관련된 것은 국어라고 하는 교과, 그 다음 화법과 작문, 독서, 논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 또 독서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논술도 같은 선택 과목입니다만 진로 선택이라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배우느냐?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에 배우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학교의 학생 몇 사람들만 이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논술 교육 과정이 이렇게 끝에 하나 배치가 돼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 매우 미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때 새로운 논술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5 이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내용이 잘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이 학습 자료가 있죠. 교과서나 지도서나 참고 자료 이런 자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학습자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하고요. 또 나와서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어라고 하는 영역은 크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물론 여기에 이제 문법과 문학도 있습니다만 문법과 문학은 이제 보조 자료로 하고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3가지 영역에 논술 요소나 기능이 부분적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교육 과정을 제시를 하면서 2015 교육 과정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것을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3, 4학년 과정, 5, 6학년 과정, 중학교 1,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 3학년 과정. 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었고요. 그 내용을 앞서 보신 것처럼 논증과 쓰기로 나누어서 크게 문제 분석 단계, 문제 해결 단계, 표현하기 단계 이렇게 3가지 단계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혹은 3, 4학년이면 그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 쭉 검토를 해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표로 한 장의 표로 작성을 했어요. 사실 이것이 또 오늘 강의의 2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자세한 것들은 각 학년군별 그 강의 촬영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은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게 큰 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 분석, 문제 해결, 표현하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었고 그것을 분석하기, 비판하기, 논증하기, 또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누었고요. 그런 것들의 학습 요소들을 이렇게 제시를 쭉 했습니다. 요것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논술의 기능 우리가 살펴봤었죠. 논증과 쓰기의 기능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분류화시킨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이런 학습 요소들을 각 학년 군별에 맞춰서 쭉 수업을 진행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기능에 익숙해지는데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증과 쓰기에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눴을 때 쓰기에서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또 해결, 근거, 전제, 근거 자료, 반론과 반박, 논증 방법. 또 C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정이라든지 독자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에 도달을 했을 때, 충분히 익숙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논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교육의 방법입니다. 사실 논술 교육의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많이 선호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직접교수법과 간접교수법입니다. 이것은 꼭 논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교수 방법입니다. 특히 직접교수법 같은 경우는 우리 블룸이 크게 인지활동, 인지영역을 6개로 구분을 했죠. 지식, 이해, 적용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할 때 적합한 교수법입니다. 주로 직접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쳐야 될 어떤 기능이나 전략을 교사가 시범을 통하고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습 활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올바른 문장을 쓰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복문들을 만들어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유를 만든다든지 근거를 제시한다든지 또 반론과 반박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교사가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직접 교수법이 직접 교수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접 교수법을 그렇게 주어진 양식대로만 사용하지 말고요.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에서 나가서 스스로 사유하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책을 하나 읽고 나서 어떤 글을 하나 읽고 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써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막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교수법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어떤 기능 등을 잘게 세분해가지고 그 세분된 기능들을 익혀서 도달하고자 하는 큰 기능을 익히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야기에 대해 써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령 이런 식으로 세분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부분 뭐니?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뭘까? 그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에 대해서 써봐. 이야기에 대한 너의 생각을 써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 등을 세분화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자신이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 선생님은 말이야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었을 때 재미있었던 게 3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교수법을 활용하게 하는 교수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간접교수법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분석 평가와 같은 내용을 학습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개념 학습, 탐구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할 때 다시 말해서 개념을 탐구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탐구하는 방법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수 학습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앞서 직접 교수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을 나누고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반복시키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되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간접 교수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선행 조직자, 귀납법, 연역법, 사례와 반사례, 질문을 활용하는 것, 학습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 집단 토의를 활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예를 든다면 개념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동물에 속하고 어떤 속성 특징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개구리의 속성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공통된 것이고 어떤 것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를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와 반사례들을 구분하게 함으로 인해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개념 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 학습은 아주 포괄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먼저 한번 보면요. 지구 내부의 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표층이니 뭐 지각이니 멘틀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랬을 때 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네, 지진계라든지 지진탄소라든지 화산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이 탐구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된 교수학습법이 이제 탐구학습법이고요. 문제중심학습법은 탐구학습보다는 조금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탐구학습법은 이제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한다면 문제중심학습법은 가령 밀봉된 병에 꽂혀있는 빨대로 액체를 뽑아낼 때 이게 잘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액체가. 근데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빨대가 있고 안에 액체가 있으면 빨대를 이렇게 쭉 빨면 이제 액체가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설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뭐 때문일까? 빨대 크기가 문제일까? 아니면 액체의 양이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가설을 검증해서 그 가설 등을 기각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게 압력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가설들이 상당히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 절차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교육 방법에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논술 교육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론하는 것, 평가하는 것. 자, 이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우리가 제가 제시했던 그 슈와 N과 라지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슈는 처음에 학교는 학생을 좀 고객으로 대우해야 돼라고 했는데 그의 생각이 점차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다각도를 검토하게 되면서 변하게 되죠. 바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슈와 라지와 N의 그 어떤 질문,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그런 것들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대성화시켜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을 때 우린 자기 생각을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런 역할들을 토론이나 동료 평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 전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쓰기의 본질, 우리 교육 과정에서 쓰기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선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쓰기가 의미 구성이고, 두 번째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소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의미를 구성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앞서 우리가 이제 논술문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와 좀 다릅니다. 논술문에서 문제라고 한다면은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쓰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글을 쓸 때는 어떤 일정한 절차 과정 등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걸 조직해야 되고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잘 생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텍스트를 잘 조직할 수 있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비로소 쓰기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 있죠. 이것이 우리 교육과정, 국어 교육과정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쓰는 어떤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주고 그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잘 해결했을 때 한편에 좋은 글이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생산, 텍스트 생산, 교정하는 것. 이런 단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대로 또 글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질문 전략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슈와 N과 라지의 그 대화도 보았겠지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물론 질문은 다양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반론이나 반박 이런 것들도 이제 질문의 한 유형이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인용했던 논증의 탄생이라고 하는 글에 매우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어떤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뭐 실험이나 자퇴 이런 것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깊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그 주장을 얘기할 때 근거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쭉 물었더니 실제적으로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 때, 나는 실험 문제는 자퇴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기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려 깊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그 학생들의 읽기 쓰기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학년군별로. 뭐 이것을 바라보는 학자들마다 서로 규정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이것은 이제 천호성 선생님의 글을 가져온 거고, 이건 많이 인용되는 베라이어트의 그 쓰기의 발달 단계를 가져왔습니다. 이 단계에 맞게끔 그 학습자들에게 교수 학습을 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나중에 각 학년군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전략이 바로 뭐냐?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연구인데요. 오징어와 그 문어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게 하는데 이렇게 갈수록 좀 더 나아지는 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 학생에게 쓸 때, 자, 오징어와 문어에 대해서 서로 비교되지 않은 그런 설명문을 좀 간단하게 써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보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먹물을 쏘는 걸까? 선생님은 모르겠다. 또 아니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묶어놓으면 선생님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 이런 식으로 독자를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읽을 독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변환시켜내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것을 의사소통으로서의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성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학습 계획을 여러분들이 쭉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기 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2학기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기는 1차시, 이제 OT 하는 1차시, 그리고 나머지 16차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차시가 되겠고 15차시를 3차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차시를 앞서 봤던 것처럼 문제 분석, 문제 해결, 표현하기 이렇게 하고 학습해야 될 활동,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특히 국어, 또 화법과 작문, 독서 이런 것에서 재구성을 해서 제시를 했고 이것들을 요 단계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단원이 되는 겁니다. 소단원, 이렇게 단원 1, 단원 2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전개하면 좀 더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간 계획표들이 쭉 만들어지고 나면 차시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각각의 차시들. 이번 시간에 내가 학생들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록 개략적입니다만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수업이 잘 되고 못 되고 나눌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목표들을 잘 선정을 하고 그 학습 목표대로 그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려고 했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수업의 성패가 나뉜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분량 등을 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한테 안내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같이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